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부자들의 집에 놀러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본 적이 없더라도 요즘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부자의 집을 보면 나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책을 함께 읽는다면 반드시 부자의 길에 오르시게 될 겁니다.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 저자는 평범한 사람도 부자의 생활 습관에 따른다면 결국에는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몸가짐이 항상 단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데요. 부자들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워보시죠. 부자가 사는 집은 실내가 넓다. 부자가 사는 집이 넓어 보이는 이유. 당신은 부자가 사는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유명인의 저택을 방문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취재할 정도로 전형적인 부자의 집이라면 얘기하기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부자들의 집을 몇 번 보면 어떤 공통점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실내가 넓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은 실내가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니까 큰 집에서 산다. 집이 크니까 실내가 넓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포인트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억 단위로 매매되는 도심의 맨션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격도 비싸지만 그만큼 분명히 실내 면적도 넓을 겁니다. 방 안에는 물건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널찍널찍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한편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은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땅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집 면적은 넓어져도 가격은 쌉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심의 억 단위 맨션이라 해도 지방의 단독주택 마루와 뒷마당 면적을 합친 것보다 작은 곳이 많습니다. 시골의 커다란 집이라면 현관 면적만으로도 도심의 원룸보다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모든 집의 실내가 넓게 느껴질까요? 지방에서 비교적 넓은 땅에 지어진 집이라도 실내가 넓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재밌죠? 자, 왜 그럴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즉, 가구나 물건이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입니다. 물건 사이즈의 크고 작음이나 물건의 가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외로 부자들 집에 물건이 적고 보통 사람들 집에 물건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것일 면적이라도 부자들의 집이 깔끔하고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돈이 없다, 집이 작아서 수납 공간이 적다라고 말하면서도 실내에 물건이 넘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싼 것부터 값비싼 물건까지 다양합니다. 옷도 옷장에서 넘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수납장도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그뿐일까요? 방안만이 아닙니다. 마룻바닥이나 계단, 현관이나 베란다, 차의 대시보드 위까지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부자들의 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억 단위 맨션의 베란다나 현관, 계단, 복도 근처에 물건이 난잡하게 놓여 있었습니까? 최고급 차 안에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핵심을 말해 봅시다. 왜 부자들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쇼핑을 할 때 지출비의 참조점이 낮거나 참조점의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갔을 때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지갑에는 돈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갖고 싶으니 살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참조점을 낮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약한 돈으로 무엇을 살까요? 부자들의 집에 넘쳐나는 것. 조금 전 설명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자들의 집에는 어떤 물건이 넘쳐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불필요한 가구나 작은 물건들을 사지 않는 대신 그들은 주식이나 투자 신탁을 삽니다. 지금은 주권 등 종이로 된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문자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널찍한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유가증권을 마구 사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비나 저축할 돈을 투자로 돌리기 때문에 그 돈이 이익을 낳고 보다 큰 총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활에는 더욱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방의 넓이와 총 수입에는 의외의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모을 수 있는 총 급여 소득이 정해진 보통의 직장인일수록 이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료의 원룸에 놀러 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집이 이상하게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투자가로서 꽤 높은 단계에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실내가 깨끗한 만큼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이 집안에 넘쳐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다고 단순히 가난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일을 하고 당신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후를 대비해 개인 연금을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금도 엄청나게 쌓여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의 방이 물건으로 넘쳐나고 있다면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란 앞으로 월급을 받는 족족 쓸 것인가, 저축한 다음 쓸 것인가, 아니면 저축한 돈을 더욱 불려서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쳐나는 물건의 가격은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많아질수록 여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번 돈을 내고 산 물건은 일단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하나 둘씩 사면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생활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돈 때문에 곤란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는 것은 사실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론을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안을 언제나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거나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의 집은 언제나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린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제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을 당신의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은 당신의 방에서 점점 줄어들고 방이 넓어질 뿐더러 돈도 쌓일 것입니다. 그 다음 올바른 투자를 하면 당신의 방은 점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당신 집의 책상 위를 보십시오. 식사를 하는 식탁, 노트북을 올려놓는 책상,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책상 전부입니다. 대부분 여러 물건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낮에는 그렇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펜 하나도 꺼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지겠지요. 현재 상태가 스스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보통 사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부자들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들의 집이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 손에 닿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깔끔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상 위 물건을 서랍이나 다른 곳에 그저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밤 책상 위의 재고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재고조사란 일반적으로 가게 한 상품의 재고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게에서는 매월 혹은 반년에 한 번꼴로 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자는 물건의 양을 파악할 수 있고 기회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다는 것은 쓸데없이 비용을 들여 상품화했다는 말로 돈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썩을 위험이 없는 전자기기 같은 상품이라 해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그냥 두는 대신 잘 팔리는 다른 상품이나 설비에 돈을 쓴다면 더욱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가만히 두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 손실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재고가 많다는 건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기회 손실을 발생시키는 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는 기업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은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근처에 있는 책상 위를 살펴보십시오. 힘들겠지만 매일 밤 책상 위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단 한 달만 유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정리에 관한 참조점이 확실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끝입니다. 다시 책상 위에 물건이 어질러지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저렇게 어질러진 책상에서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첫걸음은 성공입니다. 덩치가 큰 물건을 모두 처분한다. 다음으로는 방의 모양을 바꾸는데 도전해 봅시다.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 몇 년이나 움직이지 않았던 물건을 완전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커다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새로 이동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정리해야만 하고요. 처음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여유 있게 바꿔봅시다. 한 번에 모든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 체력이 방전됩니다. 이렇게 방의 모양 바꾸기를 계속해 나갈수록 점점 방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물건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서랍이나 벽장, 책장, 의류상자 등입니다. 이런 곳들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치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벽장 속으로 들어간 물건들은 어느새 또다시 당신의 방을 점령하기 시작할 겁니다. 충동 구매로 새로운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벽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바닥을 점령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더욱더 물건으로 가득한 방이 되어버립니다. 다이어트로 치자면 요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벽장, 책장, 의류상자를 반쯤 비워두어야 합니다. 즉, 물건을 버리거나 팔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벽장은 텅텅 비고 책장에도 책은 반만 꽂혀 있습니다. 의류상자도 빈 상태로 무엇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프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 빈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보물들이 가득 채워질 테니까요.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처분만 하면 됩니다. 이 일련의 행동은 과거의 평범한 자신과의 결별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 인생, 여유 있는 생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기념하면서 과거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지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잘 버려야 부자가 된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거나 못 버리는 것에 따라 부자로 가는 길이 판가름 난다고? 농담이 심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크 코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직역하면 가라앉는 비용으로 어떻게 해도 회수되지 않는 비용, 즉 매몰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큰 가전기업이 500억 엔이라는 거액을 들여 국내에 TV 제조 공장을 설립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세기에 국내에서 텔레비전을 만들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싼 인건비로 고성능 제품을 만들어내는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쪽이 훨씬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세우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참 큰일이지요. 이 국내 공장은 매일 적자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수백만 엔의 빚이 늘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공장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사장이 보통 사람이라면 500억 엔이나 든 공장이 아까워서 폐업 처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건설비보다 싸게 팔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보다 공장 건설 결정을 내린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게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적자를 거듭한 끝에 손실은 더욱 커지고 회사의 경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시점에서야
겨우 공장을 내놓습니다.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눈치채셨겠죠? 공장 건설 비용 500억에는 매몰 비용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회수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사장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500억엔을 들여 지은 공장을 즉시 매각하든지 부지를 돌려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재투자할 겁니다. 이 선택지가 가장 손실이 적습니다. 매몰 비용의 다른 예로는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산 주식일수록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커지거나 아무도 사지 않을 정도로 값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를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매몰 비용은 언제든지 싹둑 잘라내버립니다. 당신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버려야 할 옷이나 잡동사니가 500억엔의 적자를 내는 공장이거나 주가가 떨어진 주식, 즉 매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릴 수 있는지 아닌지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 안은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납니다. 다음 할 일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즉, 넓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생활이 쓸데없는 물건 대신 보이지 않는 보물을 사는 여유 있는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바지런하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에 먼지를 청소하는 핸디 청소기는 있습니까? 대굴대굴 굴려서 먼지를 제거하는 흡착 테이프는요? 만약 없다면 당장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물론 매일 내킬 때마다 방의 바닥이나 책상의 먼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빈번하게 대청소를 할 필요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이 습관을 몸에 익혀왔기 때문에 방의 깨끗함에 대한 참조점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어도 바닥이나 책장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입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먼지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눈에 띄어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더욱 깨끗하고 넓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에는 깊은 이유와 큰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관계없습니다. 꼭 따라해 보십시오. 부자는 늘 재킷을 입는다.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제부터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차림새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유리한 위치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건 바보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위치라는 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바꿈에 따라 사람이나 물건, 돈의 가치가 무한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치에 따라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와 비슷한 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쇼기는 각각 20개의 말을 가지고 두 사람이 게임을 합니다. 쇼기 명인의 말도
초보자의 말도 가진 능력은 똑같습니다. 보병이라는 말은 앞으로 한 칸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행이라는 말은 대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인이 가지고 있는 보병이라고 해서 앞으로 3칸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각각 5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게임이 시작되면 어느새 초보자는 불리해집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말의 성능이 같으니 다른 점은 말이 움직이는 위치뿐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물건, 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본래의 성능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아도 보통의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지능도 일반인과 비슷합니다. 단지 말의 위치가 다른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이란 옷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 인간관계, 그리고 돈을 두는 장소 등입니다. 부자는 그것들을 모두 유리한 위치에 적절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쇼기의 명인과 초보자의 차이처럼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옷이 나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옷을 살펴봅시다. 부자의 복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부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부자를 참고하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패션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우위에 서면 됩니다. 일단 오해를 바로잡아 봅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의 옷장은 옷으로 흘러넘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옷으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부자가 될 재능을 가진 사람의 옷장에는 옷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 없는 옷은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살 돈을 투자로 돌립니다. 그리고 돈이 늘어난 다음에야 그 돈으로 옷을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옷이 많지 않습니다. 즉, 부자가 될 재능이 풍부한 사람은 옷에 쓸 돈을 투자하는 데 씁니다. 물론 옷이 적다고 해도 초라한 차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받쳐 입는 옷은 패스트 패션으로 충분합니다. 돈을 쓰는 곳은 비용 대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쓸까요? 남성의 경우는 재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킷은 블레이저나 정장의 상의처럼 라펠이 있고 1개에서 3개 정도의 버튼으로 앞을 잠글 수 있는 정장 느낌의 재킷입니다. 남성은 일할 때 정장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도 모두 입고 있으니까요. 라는 이유는 아닙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대부분의 경우 재킷을 입습니다. 일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휴일에도 입습니다. 재킷을 입으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킷은 신기한 물건이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단정한 인간입니다 라는 걸 말없이 어필해 줍니다. 즉, 처음 만난 사람과 어울려도 자동으로 나를 우위에 서게 해주는 옷입니다. 게다가 기본을 중시한 베이직한 재킷이라면 가격의 높고 낮음이 디자인의 차이에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제대로 된 느낌을 어필할 수 있는 뛰어난 물건입니다. 재킷 아래에는 깃이 있는 와이셔츠도 좋고 티셔츠를 입어도 좋습니다. 바지는 청바지도 괜찮습니다.
재킷이 가진 정중한 느낌이 살아있으니 조금은 편한 패션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멋쟁이로 인식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재킷을 걸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정장을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정장이라도 기시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바르게 매면 상대에게 주는 인상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일 얘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매끄럽게 진행하고 싶다면 정장 입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킷을 입기만 하면 성실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니 정말 편리한 일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고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인상부터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